자,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관물치상이라는 게 있어요. 관물치상. 관물치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잘 관찰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을 그 모양을 얻어서 모양을 취하여 그 모양으로서 우리 생각과 또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치나 어떤 그 진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관물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 상징이 관물취상이라는 용어가 2000년도 더 됐어요. 뭐 한 300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상징법이 많이 발달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전 작품들이나 또는 그 중국의 여러 그 고전 작품들을 보게 되면 관물치상에 의한 이런 그 상징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데 서양에서 그 상징주의다라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상징이라고 할 때 상자는 모양이나 본뜻하는 뜻이고 징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게 셋으로 분류하다면 원형 상징, 관습 상징, 개인 상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징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거는 원관념이 이것을 보통 생략된다. 이 말은 보조관념만 나온다. 보조관념만 사용된다 이거죠. 다음 두 번째는 이 상징인 보조관념이 한 번 나오기보다는 여러 번 등장한다 이거죠. 여러 번 사용된다. 예를 들면 폭포는 고든절벽을 향하여 그 다음에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낸다. 폭포는 이렇게 상징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밤새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원관념이 생략된 보조적인 사물을 의미하는 이런 보조관념이 여러 번 자주 등장하게 된다. 자주 여러 번 사용된다. 등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우리가 비유의 의미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유는 딱 하나의 의미 1대1로 대응이 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다양한 뜻을 갖는다 해서 다양한 의미, 그래서 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보통 그 상징의 특징이다. 원관념이 생략되고 보조관념만 사용되고 그리고 이 보조관념인 상징어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상징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그 김수영의 그 폭포의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폭포라는 자연사물에 지금 무슨 수사법을 썼어요? 무서운 기색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감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폭포는 용감한 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자, 그래서 고매한 정신은 보조관념이고요. 원관념은 폭포죠. 보조관념에 뭐뭐처럼이 붙었으니까 직유법을 사용됐는데, 직유법을 통하여 다시 폭포의 고매한 정신, 아주 높고 빼어난 어떤 이런 정신이 역시 폭포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아주 캄캄한 이런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든 소리라는 것은 정직한 소리 또는 정의로운 말, 정의로운 언론, 뭐 정의로운 글쓰기,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폭포는 정의, 그 다음에 올바른 말,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 폭포가 지금 2번 정도 나왔고요. 이 시 뒤로 가면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이 폭포를 우리는 상징어다, 또 상징적 시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징을 크게 우리가 셋으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 원형상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원자는 이게 으뜸이나 근본을 뜻하고, 여기서 으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근본이 되는 것, 이런 거고요. 형은 본복이나 모범이 되는 이런 틀을 우리가 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자 그대로의 뜻이고요. 학문적인 의미, 또 시문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또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마음 깊은 곳, 또 우리 생각 깊은 곳, 근본이나 원형이 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누구나 어떤 근본이나 원형이 되는 생각들과 관련된 어떤 사물, 그 사물을 통해서 인간 의식의 근본, 인간 의식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시어, 또 이런 말을 원형상징어,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거기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직적 상승, 자, 불이 타올라가니까, 밝게 뜨겁게 타오르니까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를 생각한다거나, 또는 불은 다 태워버리게 되고 막 모든 걸 태워보면 전쟁이나 공격적인 남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울 때 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불은 인간의 생명, 사랑, 그 다음에 남녀가 서로 만나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것도 우리가 불타는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 바로 뭔가 그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또 불은 전부 다 태워 죽여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파괴와 소멸도 될 수 있겠고, 또 불이 꺼지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고 빙하기를 거쳐서 다시 해가 뜨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역시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정화, 그리고 재생, 다시 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물은 자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니까 수평적인 하강이 되겠고, 그 다음 물 속에서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 안에서, 어머니 양수 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양수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성, 어머니 속성, 또 여성, 그렇게 됐고요.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죽음도 되고요. 또 우리 심청이가 물에 빠졌다 다시 살아나죠. 정화와 재생, 이런 의미 되고, 또 물은 계속 순환하죠. 물은 순환, 시간의 흐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또 이렇게 곧게 하늘 향해 서 있겠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우리 단군신화에 나오죠. 거기 신단수,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올라가니까 무슨 초월의 의지라든가 또는 인간의 상승 욕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역시 높은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바라보는 곳, 그러니까 고고한 정신, 신, 순결, 영원성.
이런 것들을 원형상징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러니까 동서 고금의 바로 뭐야? 인간 보편의식과 관련된 이런 상징입니다. 따라서 원형상징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보편적인 상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습적인 상징, 관습상징인데, 관습이라는 것은 동양문화, 서양문화, 한국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조금씩 다르죠. 자, 우리나라 관습에서는 까마귀 그러면 좀 불길한 의미의 새, 그러나 일본은 정반대로 까마귀 하면 신성한 새, 좋은 의미의 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또 동아시아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유교적 이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꺾이지 않는 지조절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관습상징. 또 이 관습상징할 때는 그 문학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 문학의 관습, 또 일본이 있으면 일본 문학의 관습, 또 만약에 영국이 있으면 영국 문학의 관습.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문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런 상징을 관습적 상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65쪽을 보게 되면 이정보의 국화야 너는 너희자라는 평시조가 65쪽에 있습니다. 65쪽을 보게 되면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보내고, 자, 국화를 사람처럼 의인화했죠. 의인법 썼고요. 그 다음에 국화야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도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낙목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그랬죠. 자, 낙목한천은 낙엽이 지고 서리가 내리는 추운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럼 추운 가을에 너 홀로 피었느냐라고 묻고 있죠. 내 의인법을 썼고요. 아마도 오상고절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오자는 자, 네가 뭔데 나를 꺾으려고 해,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는 우리나라 문학의 관습에서 이거는 설이라는 뜻이고, 보통 이것은 우리나라 문학 관습에서는 뭔가 뜻을 꺾고자 하는 고통과 시련을 뜻하는 거고요. 고라는 것은 홀로, 절이라는 것은 높은 정신의 마디, 절개, 지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리는 국화를 얼려 죽일 수 있는 시련을 뜻하지만, 국화는 이런 시련 정도는 가볍게 웃으면서 홀로 높게 외롭게 자신의 절개를 지킨다. 그래서 이것은 국화를 뭐로 봤습니까?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절개 있는 그런 인간 또는 선비, 사대부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런 문학적인 관습은 우리 고전시조, 고전시가 또 한시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학적인 관습으로서 이런 것들을 관습적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상징이라는 건 뭐냐? 문학은 개성 있는 창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성 있는 창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문학작품의 어떤 원형 상징이나 관습 상징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이것을 깨트려가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개인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통 우리가 어둠의 원형 상징이다 했을 때 어둠의 원형 상징은 무슨 절망적인 상태, 암흑같이 캄캄한 부정적인 시대 상태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고은시인의 눈길을 보게 되면 온갖 괴로운 이런 생각들이나 온갖 그 갈등, 투쟁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까맣게 지워진 불교적인 의미의 무념무상의 정신적 평온 또 해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개인적인 그런 상징으로 고은시에는 눈길에서 어둠을 썼죠.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위대한 정막 앞에 나의 눈길은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이랬을 때 어둠은 원형적이거나 또는 관습적인 의미를 깨고 뭔가
고은 시인이 개인적으로 창조한 무념무삼의 정신적인 평온, 이렇게 사용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 상징,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창조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요즘 수능 국어로 바뀌면서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수능 언어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수능 국어로 바뀌었을 때 왜 수능 언어에서 수능 국어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직접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는데, 보통 비둘기 그러면은 이거를 뭐로 사용됐냐면 보통 평화를 상징하는 새다.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봤는데, 김광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의미로서 비둘기를 썼죠. 그런데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됐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의 상징적 의미를 김광석 씨는 평화라고 보지 않고 현대사회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존재, 바로 쫓겨다니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소외된 존재, 이런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개인적 상징, 창조적 상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우리 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이 성북동 비둘기가 1970년대에 창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성북동 비둘기를 패러디했습니다. 우리 그 김유선 시인이 김광석 시인에게 이렇게 해서 패러디했는데 어떻게 보나 봅시다. 20여 년이 지났다니까 한 90년대가 되겠네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성북동에 비둘기는 없는 거려, 채석장도 없어요. 요즘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지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때 겁없이 손등까지 올라와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의 지금 비둘기는 자,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뭐를 뿌려주면 오죠? 팝콘을 뿌려주면 오는데, 이거 팝콘은 대유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먹을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이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무슨 법? 자, 일종의 대유법이 되는 거고요. 팝콘의 함축적 의미, 내포적 의미는 이익.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익이 생기면, 즉 팝콘이 있으면 비둘기는 몰려오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린다 그랬죠. 아무리 애원해도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비둘기는 이익이 생기면 친하게 지내지만 손해가 나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인간형, 이런 현대인, 이런 의미로 지금 바꿔놨죠. 자,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원형적인 이런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기 다른 그 문학적인 관습,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 사용하는데, 문학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를 개인적으로 새롭게 바꿔냅니다. 이런 상징을 개인적 상징, 창조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을 봅니다. 자, 외국에서 보통 눈 하면 눈은 흰색이에요. 백설공주도 그 백설이 흰 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눈처럼 순결한, 그래서 서양 문학의 전통에 보면 바로 하얀 눈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고려 말에서 조선 600년간 또 뭐 저 신라도 그러네요. 신라 향가의 그 뭐 찬기파랑가 이런 걸 보면 눈, 서리 이런 것들은 우리 문학의 전통에서는 어떤 의미였다? 자,
인간의 높은 뜻을 꺾고자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시련, 고통, 위협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눈이에요. 그러나 김수영은 여기서 눈이라는 시어를 그렇게 쓰지 않죠. 자, 어떻게 썼습니까?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꼬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눈이라는 의미, 이 눈이라는 의미는 바로 가래로 상징되는 비겁하고 더러운 이런 생각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살아있는 생명정신, 뭔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 김수영 시인의 이 눈은 개인적 창조적 상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법을 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문학이다 문학이다 그랬을 때 네 번째 추상의 감각적인 표현이다. 이쪽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점점 좀 복잡해지고 시문학의 본질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추상의 감각적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는 여기서는 뽑다, 유추하다 이런 뜻이고요. 상은 모양입니다. 자,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뽑아내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모양의 밑에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상은 다른 말로 우리가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념 또 생각 또 정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우리가 평화라든가 또는 뭐 그리움이라든가 또는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손으로 역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역시 볼 수도 없고요. 피부로 역시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감각적으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들,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런 것들, 평화, 그리움, 분노 이런 것들을 추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문학 작품은 이런 추상에 보다 구체적인 그런 형상을 부여해서 이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에서는 이미지 또는 심상 이렇게 부르는 건데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이런 추상적인 관념, 생각, 정서를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그 시문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문학의 주체는 손으로 잡거나 눈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이다. 시는 이런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다. 이것을 형상화다. 자, 화는 뭐뭐로 바꾸다. 될 화자죠?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으로 바꿔준다. 자, 추상은 모양에서 뽑아냈습니다. 따라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감정생각이고요. 형상화는 이런 추상적인 감정생각을 모양 있는 감정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다. 감각 언어로. 자, 그러면 추상의 감각화, 거기에 송강정철의 평시죠. 내 마음 버여내어 저달을 맹글고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송강정철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이런 충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시조입니다. 내 마음을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구말리 높고 넓은 하늘에 번듯하게 걸려 있어. 고운님, 여기서 고운님은 조선 선조 임금이죠. 고운님 계신 곳에 비추어나 보리라 그랬습니다. 멀리 떨어진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감정 하니까 이것은 일종의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가 또는 충신 연주지사의 양식을 띠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손에 안 잡히죠? 추상.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베어낸다 그랬습니다. 베어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마치 우리가 종이를 칼로 오리거나 가위로 오리고 베어내듯이 또는 무 자르듯이 나무 자르듯이 이걸 마음을 베어낸다 하니까 이 자체가 감각화시켜서 표현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추상의 감각적 표현, 추상의 감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 역시 조선시대 평시죠.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소리소리 넣었다가 정든님 오신 날 밤이 있던 구비구비 펴리라 그랬어요. 황진이의 이 시조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그런 감정을 연정이니까 이것은 연정과 양식, 연애시 양식이죠. 일종의 연애 노래, 연정과 양식인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밤, 이 밤의 한가운데를 뭐한다? 역시 자른다, 베어낸다. 그 다음에 이 베어낸 밤을 둘둘 잘 뭐했다? 서리서리 넣는다. 둘둘 잘 말아서 넣는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구비구비 펴겠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적으로 벤다, 서리서리 말아 넣는다, 구비구비 펼치겠다, 이런 것들이 역시 추상의 감각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의 시로 와서 이육사의 그 청포도를 봅시다. 자, 보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랬는데요. 자, 전설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화된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주저리 이것은 주렁주렁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전설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다 하니까 역시 추상을 포도와 같이 감각화해서 전설이 바로 주렁주렁 열린다 그랬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이 들어와 박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의 깃발을 보게 되면요,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은 마음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프고 애달은 이 마음은 역시 추상적인 감정이죠. 이것을 뭐랬든 공중에 깃발로 단다, 공중에 이걸 걸어놨다 하니까 슬프고 애달은 마음을 공중에 걸었다. 추상의 역시 감각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서 김남조의 그 설일인데요. 눈 내리는 날 이런 뜻도 있고요. 그냥 우리말로만 읽으면 설날 아침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그랬습니다. 자, 순수의 얼음꽃이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는 순수니까 이것은 추상적 관념인데 이것을 바로 얼음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사물에 바로 비유를 해버렸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 형상으로 역시 바로 연결해서 표현했다 그랬죠. 승천한 눈물이 다시 땅에 떨리는 백설을 담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과 바로 연결하거나 또는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인 말과 바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이것을 우리가 추상의 감각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심상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평화나 자유나 민주주의나 또는 조국이나 민족이나 또는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또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형상적 이미지로 바꾸는 거, 이것들이 문학예술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감각의 전이다 그랬죠. 자, 전 하면은 이거는 바퀴가 굴러가듯이 바뀐다, 변한다. 이는 옮기다 그런 얘기예요. 전이 그럼 뭐 그대로 하면 바꾸어보다 옮긴다 이런 얘기죠. 바꾸어 옮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바꾸어 옮기는 것을 감각의 전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역시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내용 빨리 봅시다. 날카로운 고딱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서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이렇게 나오니까 종소리라는 청각을 분수처럼 푸르다 시각화했죠. 그 다음 자 고운의 찔레 열매 몇 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올코니 새벽까지 시린의 촉각이죠. 시리다. 귀뚜라미 소리 들으며 여물었나니. 자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라는 청각을 시리다 촉각화했죠. 그래서 청각에서 촉각으로 감각이 전이됐다. 청각의 촉각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이미지를 뭐라 그래? 그걸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이미지를 공감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 객관적 상관물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좀 더 따져봅시다. 이 객관이라는 것은 자아 밖에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관은 서로 관련됐다 이거죠. 서로 관련됐다. 물이라는 것은 사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아의 감정이나 자아의 생각과 서로 관련된 이런 사물이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 이런 뜻인데 뭐 영어로 뭐 오브젝티브, 코렐러티브 맞나 모르겠네요. 자, 오브젝티브, 코렐러티브, 객관적, 그다음에 서로 연관됐다 이런 얘기죠. 코 그럼 서로라는 뜻이고 렐러티브 서로 연관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아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자아의 감정이나 생각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다시 말해 자아의 감정과 생각과 관련된 이런 사물을 통해서 자아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한다. 그러한 사물의 형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1쪽에 뭐 나옵니다. 오브젝티브, 코렐러티브 이런 데 읽어보시고요. 자, 이 말은 에즈라 파운드라는 그 영국 출신의 미국 시인이 처음 쓴 게 아니고요.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이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다가 에즈라 파운드의 후배이자 제작격이죠. 그 제작격인 토마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 바로 오브젝티브 렐러티브. 자, 그래서 현대시는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그 감정과 연관된 사물로서 감정을 대신 표현한다. 그래야지 뭐 좋은 시다. 뭐 이런 의미로서 했죠.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는 시를 보면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젖은 검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자, 뭘 쓰고 있습니까? 대꾸법 쓰고 있죠. 두 개의 이질적인 장면을 나란히 병치했다. 하나는 유령처럼 나타나는 얼굴, 그 다음에 검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이 두 개를 나란히 병치했습니다. 아주 그 성질이 달라 보이는 것.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뭡니까? 지하철역에서 느낀 현대 문명에 죽어버린 듯한, 황량한 듯한, 뭔가 꿈과 희망이 사라진 듯한 폐와 같은 공허한 상태, 이런 느낌을 한 편의 그림과 같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그림처럼 묘사하여 사물로만 표현했죠. 이랬을 때 객관적 상관물로만 생각, 감정을 표현했다. 이 시는 딱 두 줄로 됐습니다. 두 줄로 된 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옛 시조에서 봅시다. 조원의 지당에 빛 뿌리고 한번 볼까요? 지당 했을 때 지는 연못지, 당, 연못, 당 써라. 지, 연못지, 당, 연못, 당.
지랑에 비 뿌리고 양류, 버드나무에 네, 안개가 끼었을 때. 자, 대꾸법이네요. 지랑에 비 뿌리고 양류에 네 끼는데. 그 다음 뭐야? 경치의 묘사죠. 그 다음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가? 빈배 동그라미 보세요. 석양에 짝이른 갈매기만 오락가락하는 그 짝이른 갈매기 역시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경치를 묘사했습니다. 연못 주변과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연못가에 빈배 하나를 제시했고, 다시 눈을 들어 하늘에 짝이른 갈매기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짝이른 갈매기나 빈배는 뭐야? 외로운 생각, 쓸쓸한 생각을 표현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달리 말했어요. 탕물이라는 말 썼는데, 탕물이라는 거는 생각과 감정을 사물로 표현하는 것을 탕물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탕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서양에서는 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것을 비로소 썼던 거고, 우리는 뭐 탕물 이런 한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들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73쪽에 보면 그 유리왕의 황조가가 있는데요. 펄을 나는 적괴꼬리 줄치고요. 펄을 나는 적괴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자, 그럼 여기 잘 봅시다. 자, 펄을 나는 적괴꼬리 그랬으면 꾀꼬리 한 쌍이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물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자아죠. 자아는 지금 외롭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정답다 이거죠. 정답다. 이렇게 되니까 이 꾀꼬리도 나의 감정과 서로 연관이 됐습니다. 연관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되게 연관됐으니까 꾀꼬리는 상반된 상관물 이렇게 하고, 서로 반대되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 대조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꾀꼬리는 시적 자의 감정과 상반된 상관물 또는 대조되는 상관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용어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용비어천가 제2장을 보게 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침으로 내에 이르러 바다에 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쁜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쁘는 탕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상징이란 말하고도 비슷하고요, 또 객관적 상관물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건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지금 어떤 생각을 전하는 탕물이냐 또는 상징이냐 객관적 상관물에 그랬을 때 이 나무와 물은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 바로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꽃이다, 뭐 열매다,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은 시내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 이랬을 때는 나라가 더욱 번창한다. 이것을 우리는 탕물적 수법 이렇게 있는데, 현대말로 바꾼다면 뭐 상징적 수법 또는 객관적인 상황만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표현, 또는 뭐 알레고리적 수법, 우의적 수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서의 정과 정국을 보면요, 내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산의 접동새와 나는 뭐라 비슷하다 그랬죠. 내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산의 접동새와 나는 비슷하다. 그럼 여기서 접동새도 밤을 새워서 울고 나도 밤을 새우니까 이거 서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접동새는 나, 자아죠. 그 자아와 반대된 게 아니라 이것은 동일시된 이런 상관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밤을 새워 운다라는 감정, 나의 감정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이입된 상관물, 뭐 이래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정서적 융합물. 자, 같은 말이에요. 정서적 융합물은, 융합은 녹여서 합쳐졌다 이런 뜻인데, 자아의 감정과 동일시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동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아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아를 대신 표현하는 사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 감정이입, 정서적인 뭐 객관적 상황 이런 걸 하다가 주객전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객전도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주객전도할 때 문학작품의 주는 여기서는 말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시적인 화자나 또는 서정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객은 여기서는 바로 자아의 밖에 있는 대상, 자아가 살고 있는 세계 속의 사물이겠죠. 전도라는 것은 서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서로 바꾼다. 거기 나와 있는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이 있습니다. 별에는 밤을 보면은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새가 밤을 새워 운다고 그랬는데 사실 밤을 새워서 울고 있는 것은 새가 아니고 또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것은 새가 아니고 벌레죠. 이 벌레가 아니고 바로 말하는 주체, 자아,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이죠. 근데 그것을 객관적 대상인 벌레, 이 벌레가 밤새워 운다,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 그러면 이것은 주체와 객체를 바꿨다, 주객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벌레는 지금 말하는 주체의 감정을 대신하니까 이때 벌레는 객관적 상관물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슬픔과 바로 연결되니까 감정이입의 대상 이것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정서적인 융합물 뭐 이래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용어로 쓸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주객전도의 뭔가 그 감정이입, 이입을 뭐 투영이라고도 그래요. 감정이입의 어떤 상관물, 뭐 상관이 없죠. 주객전도, 감정이입이 이러는 상관물이다. 주객전도에 감정이 투영된 상관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자꾸 어려운데 자꾸 익숙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이입은 안 일어났지만 거기 우리 그 74쪽을 보면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가사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전형적인 예인데요. 내가 부기 공명을 싫어서 멀리 꺼리는 것, 이거를 반대로 공명이 나를 꺼리고 또 부기가 나를 꺼린다. 주체와 객체를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주객전도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서정시라고 했을 때 그 서는 쏟아내고 또는 차례대로 기술한다. 정은 감정이니까 아무래도 서정문학의 본질은 감정을 주로 쏟아내는 게 서정문학의 본질인데요. 감정을 직접 쏟아내기도 하지만 직접 쏟아내기보다는 어떻게 사물과 심상에 감정을 옮겨 넣어 쏟아내는 거. 그렇게 그런 형상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은 우리 서정시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다 했을 때 문자 그대로 풀면 이건 옮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입은 넣다 이런 얘기니까 자아의 감정을 사물에 옮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수사법, 이 표현법으로서의 감정이입은 반드시 이렇게 뭐 슬픈 달이라든가 뭐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제 이름을 슬퍼한다, 뭐 또는 외로운 배라든가 이렇게 그 자아의 감정이 있고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있을 때 감정과 사물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만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천승세의 종을 보면 종은 울음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며 살갗을 찢는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다. 종은 상징적 시어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냐면 울음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며 살갗을 찢는다. 이것은 시인 자신이죠. 시인 자신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울음을
울음을 막 터트리며 살갗을 찌르내듯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법이 사용된 동시에 종이라는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그 다음에 울음을 떠나보낸다. 이것은 바로 감정이 나오고요. 종이 울음을 떠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 종이다. 또는 의인법을 썼다. 이것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을 종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김강근의 와사등 보면 차다는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자 여기 보세요. 슬픈 신호냐. 지금 누가 슬픈 거죠? 이 시에 자가 슬픈데 자의 슬픔과 와사등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럴 때 감정이입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윤동주의 별에는 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제 이름을 슬퍼한다. 운다 슬퍼한다. 이 감정이 벌레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뭐 책을 읽다 보면 감정의 투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투는 던질 주자고 사는 쏜다, 쏘아서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투사는 사물의 자아의 감정을 던져 화살로 쏘아 맞추듯이 표현하는 건데요. 같은 말이 감정투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던져서 그림자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함축시켜 놓는 이런 표현법을 감정투사, 감정투영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조헌의 지당의 빗뿌리라는 시조 76쪽에 나와 있는데 그 맨 밑에 있지.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당에 빗뿌리고 양류에 내끼인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가 석양의 짝이른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나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감정이입은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자아의 감정과 객관적 사물이 바로 연결돼야 돼요. 외로운 배, 슬픈 달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감정이 직접 노출되진 않았죠. 빈배다, 짝이른 갈매기다 이렇게만 됐어요. 그럼 이것은 표현법으로서 감정이입법이 사용됐다고는 안 합니다. 대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배에는 자아의 외로운 감정이 투영된 것이다. 또 짝이른 갈매기 여기에도 자아의 외로운 감정이 투사된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아의 감정이 이입된 사물이다. 객관적 사물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감정과 바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감정이입법이 사용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거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77쪽의 박효관의 공산에 우는 접동이라는 평시조입니다. 공산에 우는, 자, 텅 빈 산이죠. 텅 빈 산에 우는 접동. 너는 어이 우짖느냐?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을 하였느냐? 아무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공산에 우는 접동이 우진다. 모두 나처럼 이별을 했다. 피가 나게 운다 하니까 주객전도죠. 내가 님과 이별해서 지금 울고 막 불러보고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요. 또 피나게 울어도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짖는다, 이별했다, 피나게 운다. 이런 화자의 감정하고 접동이라는 사물이 바로 연관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 다 써도 됩니다. 감정이입법이 사용됐다 이래도 되고요. 공산의 자아의 감정이 투영되고 있다, 투사되고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응? 이럴 때는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7쪽의 그 예시문 밑에 보면 박효관의 이 평시조에 나오는 접동처럼 목에서 피가 나게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님을 그리워하며 그와 이별한 슬픔에 아파하는 자아의 감정과 주객 정도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 한정해서 표현법으로서 감정이입이 사용됐다. 앞에 봤던 조언의 시조와 같은 빈배, 짝이른 갈매기, 자아의 외로운 감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정이입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로운 감정이 투영되었다, 투사되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에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우리가 구체화합시다. 자, 여기까지요.